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최이슬. 이귤. 펭수가 아니에요? 펭수 아니었어요? 갑자기? 다시 이슬. 펭수.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2019년에 받았고요. 오.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자 소개 갈게요. 네, 저자는 두 분이고요. 두 분 다 MIT 경제학 교수 출신이세요. 첫 번째 분은 아비지트 베너지라는 분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분이고요.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시경제와 개발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공공정책의 역할과 빈곤의 실상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동저자는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아비지트 베너지와 함께 2003년에 MIT 빈곤 퇴치 연구소를 공동 설립해서 활발히 활동 중인 경제학자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두 분의 이름을 읽기가 어렵고 저희가 생소해서겠죠. 뭐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분들인데 노벨상. 네. 그렇게 저자가 두 분이라는 점. 그래, 한 분은 인도인이고 한 분은 프랑스 분입니다. 책 소개요. 이 책은 15년간 40여 개의 나라에서 빈곤 현장을 돌면서 실시한 생활 밀착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책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저만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진짜 재밌었나 봐요. 뭔가 되게 술술 읽혔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줘서 이해하기 쉬웠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혼자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서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만의 가난일 뿐이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낼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들, 생산해낼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 같이 그것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저자의 말이 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흥미롭게 읽었고요. 경제학자 두 명이 썼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그 제3세계 국가의 생활 속 사례들을 들으면서 너무 많아요. 사례가 많아서 근거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그 원인에서 해결책을 같이 강구하는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읽혔나 보네. 졸렵긴 했는데 너무 솔직한데. 중간 우리의 수준을 미천을 드러내는 멘트로. 저는 조금 졸렸지만 어쨌든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이거 해야 포기하지 되니까.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저도 간만에 굉장히 좋은 책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왜냐면 일단 제가 왜 합리적으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그러게. 이 사람들이었다. 물론 뭐 상대적이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었지 않나, 무의식 중에.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네. 그 설득 당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득을 당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이 실제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목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목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1장이 가난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원조를 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원조는 줄수록 오히려 부패를 양상시킬 악화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각각의 입장이 제프리 sak스랑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비교를 하면서 원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먼저 주제를 던지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런저런 그런 주장들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1장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빈곤의 덫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지리적인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 전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끼리. 지리적으로 불리한 게 뭐지?
무역이 안 좋다는 건가? 기후가 안 좋다는 건가? 네. 상대적으로. 뭐 아프리카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죠. 뭔가 농작물을 키우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기후 조건이 있다거나 근데 또 일부 국가는 관광 산업으로 할 만큼 천혜의 명관을 가진 관광지가 있다면 그런 관광 산업을 통해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없는 국가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계속 양극화를 더 지속하거나 심화시킨다. 근데 그게 100%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를 극복해내는 사례들이 있고 분명히 지리적인 영향은 있지만 뭐 역사적인 배경도 저는 있다. 식민지화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자립을 늦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기회를 놓쳐버렸다거나 선점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지리적인 영향도 무시는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안 하는데? 저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너무 진행톤인데.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그냥 뭐 있지 책 안 읽은 않냐? 거 아니야? 왜냐면은 저는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부분적으로 이 가난에 영향을 주지 저도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역사적인 것 혹은 이제 지리적 국지성이 분명히 출발점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그 정책이나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치인의 무지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지식의 부족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이해타산만 따지면서 국가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리적인 요인이 100%는 아니라고 저도 거긴 동의해요. 그들은 정말 배고픈 것인가? 신선했어요. 2장 제목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생겨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막상 먹지 않는다. 그게 너무 뭐야 배신이야. 그 돈을 그렇게 안 쓴다고? 약간 이런 놀라움이 있었어요. 저는. 소득이 적을수록 맛있고 먹었을 때 즐거움을 주는 섭취한다는 게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또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고 좋은 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생겼을 땐 바로 그런 거부터 먹는다. 이렇게 잘 귀결됐던 것 같아요. 난 당연하게 보는데. 네.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는다고 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습관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로 나진 않지. 그쵸. 그건 나 같아도 그런데.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네. 돈이 생기면 우리가 막 건강한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치킨, 야식, 소고기 흔히 평소에 못 먹는 다들 가난하네요. 치킨을 평소에 못 먹을 때 있는가? 우리 셋이 그 정도 수준. 아니 물론 뭐 건강하지 치킨이 않은 거 알면서도 물론 비싼 치킨도 있겠지. 술을 마리당 뭐 먹고 15만 원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있을 수 있지. 건강에 그치? 오히려 안 좋은. 근데 우리가 진짜 합리적이었으면 너무 목돈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겼으니까 술을 먹는. 목돈 생겼으니까 홍삼 사 먹어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예시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 지금 갑자기 뭐 인센티브 회사에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루테인을 이번 달엔 좀 더 사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 우리 건강한 어. 뭐 절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러지 않고 저를 무시하는 거야. 건강한 거.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이거는 뭐 우리도 실제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책 64페이지에서 식비를 줄여가면서 TV나 라디오를 사는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사람들은 따른다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게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도 포함되는 얘긴데. 맞아요. 그럼 그치. 뭐 참아가면서 이렇게 맞아. 뭐 유럽 여행을 한번 기획한다든가. 그쵸. 그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상 우리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더 합리적으로 소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기서 마지막에는 값싼 곡물이나 영양제를 주지 말고 차라리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맛있는 거를 사 먹을 테니까 영양제를 아예 주자. 돈을 주지 말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필요한 거. 실리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음. 실감나게 그러니까 영양제를 우리는 복지로 공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선했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좋긴 한데 뭐 하루에 16루피 쓰고 미국 기준으로 하루에 99센트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루에 먹을 빵 한 조각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영양제를 주자? 이건 또 뭐야? 영양제로라도 영양 상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거보단 차라리 주식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밥이라도 한 번 더 주면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영양을 챙겨가야지. 그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한 게 원조를 할 때 무턱대고 비용을 지불해주고 대신 돈을 주면은 이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맛있어 보이는 것만 섭취하니까 차라리 역으로 생각해서 영양제를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펼친 거 보면은 기본 전제가 당연히 쌀이나 빵과 같은 그건 주고 의식주는 해결한 맞아.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나는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값싼 곡물을 주는 영양제를 주자라고 말한 이유가 만약에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게 10인데 5밖에 없어. 그래서 5를 줬어. 나는 사실 5만 있어도 죽진 않아. 좀 배고프지만 5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새로 받은 5의 곡물은 그냥 사탕을 사 먹거나 다른 음료수를 사이다를 사 먹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나의 루틴은 배고프지만 5로는 계속 살아왔으니까 좀 참고 안 먹어본 거 먹자. 그래서 아예 곡물을 플러스로 더 나눠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를 취하는 거에 욕구가 더 큰 게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내가 10의 밥을 먹는 게 내 건강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잠깐 배고픈 거 참고 오늘은 그래도 사탕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 그게 약간 되게 진심인데 지금. 그게 사람은 앞만 본다 약간 느껴졌어요. 정말 앞만 보고 가는 분이잖아. 직진. 직진. 직진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2020년에 직진. 직진녀 팽숙. 그렇습니다. 진행하시죠. 다- 3장. 3장. 무료 예방접종도 받지 않는 이유. 이제 이것도 의료에 관한 이야기로, 의료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방보다는 치료를 한다. 돈이 적게 드는 걸 알면서도 예방을 하면 근데 가난한 이게 나라일수록. 가난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중상위 계층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쵸. 예방접종은 뭐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게 가난한 사람은 예방에 돈을 쓰지 않고 정말 닥쳤을 때, 아플 때, 치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만 의료에 돈을 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나? 우리들은 교육을 받잖아요.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한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는데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내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아플 확률과 아프지 않을 확률은 알 수 없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아프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그 사람들은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확률을 믿는 거죠. 내가 안 맞아도 안 아플 거야 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예방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많은 사망률로 직관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죽는 문제거든. 살아 있어도 어릴 때부터 병을 앓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받거나 돈을 더 써야 되거나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알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지. 아니면 손 쓸 방도가 없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보면 영유아들 국가 예방접종 뭐 전부 다 무료거든요. 네. 다 무료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고 이 부분은 뭐 개인이 예를 들어 A형 간염 주사를 맞으러 가야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무료 접종 해줄게 와 라고 해도 안 온다는 오지 거예요. 않는다는 거지. 그치? 한두 번은 오다가도 됐어 이것도 뭐 하루 1시간 걸어가 이러고 그냥 안 간다는 거죠. 맞으러 오면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해도 점점 효력이 떨어지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넛지 옆구리를 찔러서 오도록 만드느냐인 거고. 예방은 쉽지 않다. 네. 무슨 얘기야 지금? 근데 여기 나오는 1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저는 교육의 중요성, 깨우침의 중요성, 그러니까 몰라서 이 사람들이 복지를 이용 못하는 거다. 혹은 몰라서 지원을 받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굵직하게 메인하게 이 두 명의 작가가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해주고 정보의 공유의 중요성 혹은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모든 장에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경제 규모, 자산의 규모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좀 해줘야 그렇지. 된다. 실제 가진 사람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 그 정보를 편취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니 의료도, 교육도, 복지도, 먹고 사는 문제도 모두 다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현재의 양극화라는 부의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는, 벌어지고 있는 이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메워주는 것이 국가나 정부의 시스템이나 어떤 국제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 네. 자, 그래서 메인으로 볼 수 있는
4장 교육은 복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 그리고 교육을 왜 그건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네. 네.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아니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만 몰빵해서 하고 약간 이런 거 한국 옛날에 부모님 세대 60년대 70년대 장남. 네. 응.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투자 대비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에다가 하는 거 합리적인 거잖아요. 베팅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도 맞아 합리적이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면 팔남매가 있어. 우리 부모님 세대로 치면. 근데 꼭 첫째에게 몰아주는 거지. 가장 영특한 6째 혹은 8째 막내에게 이렇게 자원 투입을 몰아주진 않았던 것 같거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실제 더 영특하거나 머리가 좋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도 무조건 장남인 거지. 그랬죠. 그건 근데 한국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남아 그러니까 선호 우리나라가 사상 조금 때문에? 더 조금 독특했던 것 더 같고. 그렇게 뭐 계산 없이 뭐 장남한테만 몰빵했다 이건 우리나라이긴 한데 여기서는 또 멕시코의 사례를 들긴 하는데 가장 뛰어난 자녀한테 투자한다고 한들 교육이 그럼 나머지 자녀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아를 하나 낳고 인도 얘기인가 아마 하나의 예제가 나오는데 네.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르게끔 하는 정책을 피는데 근데 첫째가 여아일 경우 하나를 더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렇게 둘을 낳아서 첫째가 여아고 둘째가 아마 뭐 여아든 남아든 이 되면 결국은 그 첫째인 남아만 가지고 있는 집안보다 네. 2명을 갖고 있는 집안의 그 두 아이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대. 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두 번째까지 낳아서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남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네. 그 아이에게 가는 교육에 대한 노력이 결국 그 첫째에게도 같이 전파된다는 거지. 그 여아에게도. 뭐죠? 이 얘기를 왜 하고 하는 싶은 거야? 말이 이 얘기를 뭐야? 왜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뛰어난 한 명한테 이렇게 몰아주기, 뛰어난 한 명만 교육받게 하기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두 사람한테 균등하게 제공을 하면 둘 다 뛰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둘 다 훌륭하게 이상한다. 중간 이상한다 하게 된다.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영향을 그러니까 받는다. 뛰어난이라기보다는 둘째가 아들일 경우에 네. 그 아들에게 쏟는 이 모든 노력이나 혹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때 약간 뭐 낙수 낙수 효과 효과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첫째 여아만 있고 둘째를 안 낳는 집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에게를 안 줘. 어차피 기대가 없으니까. 아, 내가 뭐 자식 아들도 못 낳았는데라고.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있으니 교육을 시켜보고 이것도 걸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파생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결국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교육의 질을 가져간다. 낙수 효과를 말하고 싶었던 여기 거군요. 책에서도 132페이지에 교육의 문제로 인한 빈곤의 덫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해도 안 해도 투자 대비 피드백이 올 거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누구에게나 교육은 의미 있는 거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임의로 뛰어난 아이들에게만 이미 기대를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저소득층 봤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어차피 시켜도 못할 거야. 돌아가게 만든다며 자진해서 책이 그렇게 나오던데. 집에 가는 아이들이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안 정말 가르쳐주는 거. 우등한 학생들한테는 뭔가 집중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누군가 이 우등한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쳐서 잘 키웠다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처음부터 뭔가 열등한 아이들 열등반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교육도 게을르게 해서 학생들이 자진해서 돌아가게끔 한다 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소위 잘 사는 나라에서 만이라는 자원이 있어. 천이나 만이라는 자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모두에게 공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회가 제공되겠지. 많으니까. 소위 못 사는 나라야. 100이나 150밖에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모두한테 다 줘? 줄 수 없는 그쵸. 거거든. 그래서 복권인 거야. 합리적인 결정이네요. 잘하는 친구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키워줘야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왜냐면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100이나 150의 자원이 투자된 친구들이 성장해서 글로벌하게 인재가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와중에 100에 1명, 2명이라도 성공을 하면 그들이 가져오는 인컴을 우리 사회에 다시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기부나 기여 형태가 돼서 어쨌든 그래도 기존에 100이나 150밖에 없었던 풀이 뭐 500, 1000 이 정도로 이제 늘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복권으로 보는 거야 사실상. 100명, 50명 중에 한두 명을 꼽아내야 되는 거거든. 잘 사는 나라와는 완전 다른 경쟁의 개념으로. 이 저자는 교육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만약에 교육을 내가 했을 때 그 아이가 뛰어난 아이라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뛰어나지 않던 아이더라도 새로운 마을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렇기 그건 때문에 동의. 누구에게나 맞아요. 교육은 꼭 필요한 거다.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오히려 선생님이 더 신경 아이 컨택을 써주고. 많이 해준다거나 그쵸. 뭔가 칭찬도
칭찬 좋아하는 얌얌이 여기 있지만 칭찬도 그런 아이들을 칭찬을 많이 더 받아서 해주고.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둘 약간 중에 어느 트라우마처럼 난 후자인 것 같은데. 어이없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또 그런 것도 거도 것 같아요. 수시 지원자 친구들한테 뭔가 더 내신을 잘 주기 위해서 뭔가 팁을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선생님은 합리적인 결정이지. 자기가 좋은 학교에 아이를 몇 명 보냈냐라는 실적을 낼 수 있는 확률.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잖아. 그런 것도 역시. 네. 그렇긴 한데 이상적으로 봤을 때 혹은 먼 훗날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선제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냠냠이가. 그래서 교육은 복권이다. 사실상 가장 메인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장만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짚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장. 여기서부터 이제 책의 후반부인가요, 우리? 네. 이건 재밌었어요. 불안한 삶을 요거 지켜줄 얘기해야지. 보험의 필요성. 그렇지. 네. 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사실 가난한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생소하고 맞아요. 또는 우리도 생각을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 선택이라는 건 보험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않거나 보험이 있어도 가입하지 않는 것. 가난한 이들을 보험이랑 같이 풀어낸 것 자체가 신선하긴 했는데 내용은? 뭐 이거는 좀 비단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고 저희한테도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저희는 뭐죠? 생각했는데 보험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들을 예방하고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혹은 합리적으로 지금 스테이터스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굳이 가입해야 돼? 하고 가입 안 하는 심리는 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좀 가난한가 봐요. 좋은 외국계에서 다니시는 분이 빈곤의 비밀이 여기 있었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의 잡을 계속 유지하기도 더 어렵다는 거죠. 농장에서 농사도 짓고 작게 상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이런 보수적인 영업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도 많고 또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위험성도 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험의 중요성? 왜 필요한지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보험이 필요하구나. 저는 사실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험이 왜 필요하지? 그거 되게 부담되지 않나? 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초반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보험까지 들어서 오늘 밥을 한 끼 빼가면서 그쵸.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사회 초년생 때는 보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 하잖아요. 네.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아플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아직 난 지금은 당장 젊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그리고 부담되고 그 돈이 너무 아깝고 몇만 원이지만 그래서 안 하게 지금 보험해요? 되는 것처럼. 전 진짜 많이 해요. 진짜요? 나 보험 진짜 많이 해. 보험 얼마짜리요? 나 진짜 많이 해. 이모님이 뭐 이렇게 보험 귀가 되게 얇아가지고 여러 개. 몇 개 있어요? 한 3-4개 있어. 진짜요? 그거밖에 없어? 3-4개 있어요. 난 더 많이 하는데? 보험 뭐 오빠는 들게 그렇게 있어? 살면 보험 많이 해야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니 상품을 3-4개나 한다고요? 뭐 실비, 안보험, 종신. 뭐 종신보험 합쳐져 있는 걸로 안 했어요? 그거는 보장이 너무 약해. 저는 보장해주는 걸로 엄청 옛날에 20대 때 들었어요. 잘했네. 그러니까 제일 상품 좋은 걸 때. 잘했네. 아무튼 뭐 얘기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불안한 삶을 지켜줄 보험의 필요성.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내가 아프면 정부가 도와줄 거니까. 실제 도와주나? 가난한 나라에서? 안 도와주지 않아? 가난한 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시를 들면은 기초수급자들은 아프게 되면은 정부 보조금으로 진료를 받게 되죠. 또 책에서는 보험 가입도 어렵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규제하거나 감독하기에도 어렵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험회사도 많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입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냠냠이 말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뭐 보험을 믿고 일을 안 한다거나 노골적으로 그냥 부정 수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하기 더 어렵다. 그런 부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시스템상으로 이 국가 재정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일개 보험회사들이 개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장해주는 것이 사실상 힘드니까 맞아. 진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사회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미국 보면 이 사람이 뭐 인도 사람이랑 프랑스 이긴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경제학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험이 이슈가 많잖아요.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의료보험 있는 같은 코로나도 검사만 하는데 17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요? 어쨌든 맞아요. 그 수준. 맞아요. 그런. 그런 건데 개인 검사 못하는 또 수준이라고. 한국이랑 되게 다르죠. 그런 거면은. 그래서 보험을 시스템적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7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장에선 시드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수레를 매번 빌리는 사람한테 차라리 수레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또 시드머니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7장이랑 8장이랑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7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 그리고 8장 돌을 저축하는 사람들. 이 두 장을 같이 묶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 혹은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 관련입니다. 금융. 네.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지 않고 대부업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왜죠? 은행의 심사를 일단 통과하기가 어렵고 은행에 일하는 곳에서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크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그걸 갚지 않을 위험성까지 채무 상환의 능력이 있느냐? 검토하기에 믿을 수 없다. 네, 투자 대비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저자는 소액금융이나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 같은 경우는 평숙 언니가 말한 대로 상호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소액금융?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소액금융업체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분들은 대출을 해주고 소규모로 어떠한 사회적 모임을 만들고 그 사회적 모임으로 연대 책임을 하고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주기로 만나게 해서 일정 금액을 규칙적으로 내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쉬우니까. 걔 약간 변형된 네. 형태로. 갚지 못하거나 그 기한을 넘어버렸을 때 사회적인 망신을 준다거나 뭐 고리대금업자처럼 협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리대금업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시키느냐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대안이 없네.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커버 쳐줄 수 없죠. 그게 이제 사회보장인데 사회안전망이고. 갚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업이 유지되려면 돈을 받아내야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사업은 리스크가 항상 더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만 떠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이 부분 되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당연히 금융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런 원조를 한다고 했을 때 단지 돈 빌려주고 난 돈 빌려줬으니까 꼬박꼬박 줘. 저금리로 빌려줬잖아 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케어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서비스도 같이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얘기네 이거. 어? 그 얘기네. 지금 7장이랑 8장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자제력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층들이 여기 많이 속해 있는데 이들을 다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충실히 쓴다. 소위 욜로처럼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저축 페이지에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 사지 못하니까 저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나 더 먹자. 근데 그것이야말로 안 되는 이야기니까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 그러니 조금 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월 10만 원인가? 50만 원. 아니 오히려 그 주는 거 말고 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게 되면 360만 원이 모이잖아. 네. 그거를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더라고. 국가에서 50%? 뭐 시 지자체에서 50%. 해서 1000만 원 통장을 지원해 줘.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거기 네. 선발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도 너 스스로 노력해서 이걸 모아야 돼라고 얘기도 해주면서 그걸 너가 달성했을 때 우리나라나 너가 속해 있는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도움을 주겠다라고. 서로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책에서 말하는 꼴대를 가까이 밀어주는 것. 아. 그래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꼴대가 더 가까워졌네? 그럼 한번 절로 내달려 볼까?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것과 같은 딱 이 얘기네. 지금 본인이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너무 있는 것 뿌듯하네. 같은데? 이 얘기. 이 비웃음이 너무 큰데. 아무튼 뭐 그렇지 않을까 이 두 가지는. 근데 실제 7장에서의 이야기는 결론을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뭐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아니죠.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잖아. 아까 응. 우리가 앞서 말했던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가는 것도 어렵고 응. 은행이 머니까 빌리는 절차도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은행도 빌려주고 싶어 하지 그렇지. 돈을 네. 상환 능력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줘? 근데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공적 자금 개념으로 지원을 해줘도 그 돈 역시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되냔 말이지. 이 국가 부채로 쌓이는 걸 지켜만 보려면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 제3의 원조 대금으로 지원해줘? 근데 그 돈도 결국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단지 돈만 지급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게 다시 앞으로. 네, 7장, 8장 이야기, 9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9장. 넘어가면 네. 9장은 영세업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시장이라는 거 제목인데 빈곤층은 항상 위험이 더 높고 당장 망할 수 있지. 네. 그리고 항상 영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투자금을 늘리기도 어렵지만 그 투자금을 늘렸을 때 리스크 그게 얼마만큼 수익률을 투자 대비 낼 수 있느냐의 한계 수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만큼 오는 그래프가 비율이 일정하게 기르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더 많이 투자해봤자 어느 세츄레이션 되는 시점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고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자리나 취직이 아닌 임시 노동자? 계속 임시직을 전전하게 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취업하기가 어렵다. 인 거고 그래서 예로 드는 거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공장을 예로 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가계 소득을 많이 주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매달 안정성 있는 월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요소였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라는 거 내가 꾸준히 일을 하면 언젠가는 고정 수익이 있고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9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도 똑같지. 네. 우리도 맞아요. 어떤 대기업에 소위 속해서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아내는 게 네. 실제 만족감이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근데 이게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장이나 기업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 맞아요. 실제로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너가 하면 매달 이렇게 돈을 줄게라고. 그러니까 다 자영업 개인 영세업자로 나오는 거고 많이 적용이 안 되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근데 저도 이제 자영업자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은 국가가 더 안정성이 높다고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실패 확률이 있지만 그만큼 큰 돈 내가 확장하고 싶어도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벤처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도약의 스태퍼가 돼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실제로 어렵다. 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도 실제로 없고 경험도 어렵다. 없고 자본도 없고 모든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하는 부분이다.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10장. 가난을 이겨낼 정책과 정치의 중요성.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 모든 금융, 의료, 교육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10장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정치를 해야 그게 좋은 정책에 이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서 인도네시아가 독재 정치를 할 때 굉장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안 좋은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교육적인 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가져왔으니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진국이 정말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혹은 강압적으로라도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내부에서 먼저 자신들이 자성하고 자각해서 이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그 외부에서의 원조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내부로부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영영 못하면 그럼 뭐 지들 지들 팔자? 성격 나오네요. 성격이 저는 약간 반반 믹스로 가도 너무 될까요? 그럼 항상 반반. 중도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저는 늘 굳이 그래도 하나 꼽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방향성을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문제예요, 항상. 그렇게 흑백 논리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아이, 미안한데 인생까지 얘기하지 말고. 현명하네요 정말. 반반으로 저도 팽숙 언니처럼 변화의 힘은 오직 내부에서만 가능한 게 기본이긴 한데 또 이것도 이슬 오빠의 말처럼 영원히 인지를 못하면은 영원히 거기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게 선진국이 한번 이렇게 치고 망치로 빠진다? 때려주고 치고 빠져주는 거죠. 오. 이 정도는 좀 정말 치고 싶다.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너무 중도의 길을 걸으셔가지고. 네, 중도 냠냠. 그래도 좀 더 무게추를 둔다면 결국은 외부에서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왜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뭘 위해서? 내가 왜? 뭐 인류애는 아니지만 와. 이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내수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지금 중국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의 소비도 한계가 있거든. 거기 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그 자본주의 시장이 정체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져올 때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외수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가 현명하게 빠질 수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플러스로 그들도 수십억의 인구 혹은 10석의 인구를 갖고 있잖아. 그들의 개인의 삶의 행복의 질, 행복의 수준, 어떤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그들의 의무거나 혹은 책임일 수도 있는 거지. 공동의 책임. 근데 이제 내가 개입을 해서 성장시켰어.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 FTA를 맺어서 굉장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 아 이제 좀 얘네들이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무역협정. 이제 놓아주자.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난 욕심이 날 것 같은데. 안 되지. 당연히 못 놓아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권력이라는 게 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외부 개입이 한번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내부에선 불 끓게 될 것이고 너희 이제 빠져라. 내부로부터 힘이 나와야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 알겠습니다. 그건 팽숙이 생각이고.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외부의 힘이 개입이 돼야 그들이 시작점은-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의 선택으로 뭐 보호무역을 하든가 뭐 다른 형식의 자본주의를 취해 가더라도 일단은 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아야지. 그러시죠. 너무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0장까지 급하게 읽어봤고 주변에 좀 평을 해본다면? 저는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경제사회학 그런 서적 같은 거 있으면 보통 현황 파악하고 주장 펼치다가 늘어놓다가 이제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례가 진짜 많아. 사례가 정말 많고 풍부하고 그리고 끝에 결론이 되게 좋았어요. 결론이 정책적으로 막 큰 거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작은 아이디어, 작은 실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계 빈곤을 좀 극복해보자 라는 게 되게 와닿게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마무리했던 것 어우, 같습니다. 완벽하네. 오, 깔끔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러시죠. 네. 고생 많으셨고 재밌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네.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명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